자, 그에 이어서 이 급진적 사회주의 건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뭐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중국 국민들이 안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은 마오쩌둥의 그런 리더십에 의해서 그들이 책에서 배웠던, 혹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소련의 여러 가지 정치 제도나 경제 내용을 배우는 그런 데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1949년 전후 복구를 한 2, 3년 동안 한 후에 1차 5개년 계획을 하죠. 53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 농업 국가였으니까 농업을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기간 동안은 발전합니다. 물론 1950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후외환도 있고, 대만과의 뭐 전쟁도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농업 분야에서 농촌 지역의 농토를 농민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소유권, 자기 것이 되었다라는 사유권을 부여한 거죠.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새롭게 받은 과거의 소작농들은 기분이 좋은 거지. 내 땅이 된 거야. 열심히 경작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농업 분야에서도 발전이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언제 농업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소련식 경제 모델을 빨리 들여와야겠다. 그래서 2차 5개년 계획인 1958년도에 아주 강력하고 급진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식 경제 체제를 이식하기 시작한 거죠. 점진적인 계획이 아니라 급진적인 것에 우리가 방점이 있는데, 사실은 소련과 당시 중국이 어떤 사회 경제 체제가 똑같진 않죠. 중국은 농업 국가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무슨 전쟁도 겪었고 여러 가지가 소련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련 모델을 그냥 그대로 들여왔다는 거죠. 소련에서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을 도입했어요.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중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단계가 경공업이 있어야 되겠죠. 공업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특별하게 겪지 못했어요. 뭐 양모운동 그때 뭐 비로소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 이후로 중국에 그렇게 경제 부흥이 되어서 경공업이라든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전쟁에 휩싸여 있었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우리는 철강 생산을 늘려서 미국과 영국을 추월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국가 발전 목표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주의식 경제가 뭔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말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아무도 실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소련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개조를 합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농촌의 농민들에게 나눠졌던 땅들을 다시 그 지역적으로 다시 취합하고 환수해서 아주 대규모 집단 노동 체제를 만들죠. 그 이름이 뭐야? 인민공사예요. 런민공스. 근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로 얘기하면 회사예요. 회사. 인민. 그러니까 우린 국민회사야. 국민회사. 우리말로 하면 전국민회사. 전국민회사. 뭐지? 그러면 내 건 있나? 없어.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전체의 공유재산이다. 공유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땅을 받아서 열심히 개간하다가 갑자기 야, 다시 안 되겠어. 다시 모아. 이제 주인 없는 거로 하고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자. 마음이 좋겠나요? 안 좋다는 거지.
그렇지만 강행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교과서에 사회주의 이론에 나와 있나 봐.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판단해야겠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 체제를 접목시키고 사회주의적 경제적 요소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학문적인 혹은 어떤 실물 경제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했어야 되는데 마오는 뭐야? 이념이죠. 정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대로 중국의 경제 분야에도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공유제에서 공유제를 가져온 거죠. 공유제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계획 경제죠. 얼만큼 생산합시다. 생산해서 내가 다 가져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이만큼이죠. 이렇게 줄게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생산하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이 없어진 거예요.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시장에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다 파는 이런 시장이 없어지게 된 거죠. 시장 대신 계획이 들어선 겁니다. 자, 생산량은 감소될 수밖에 감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게다가 중공업 우선 정책을 하면서 우선 정책이 뭐야? 그러니까 중공업 분야에 국가가 많은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농업은 홀대하는 거예요. 농업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많이 생산하면 잘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생산했지. 이거 가격을 낮춰. 쌀이 한 가마에 뭐 20만 원인데 이제부터는 저거 5만 원에 해. 얼마나 팔어? 5만 원에 갖고 갈게. 국가에서 다 가져가. 이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뭐가 재밌었겠어. 원래는 농촌에서 발전이 되고 좀 잘 살게 된 다음에 먹고 사는 게 해결된 다음에 경공업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공업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첨단 산업으로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으로 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기록. 그래서 뭐 농촌 지역의 생산량 증대. 그래서 뭐 우리 평택 영희동 인민공사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뭐 200만 석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근데 그 쌀이 품질이 좋으냐? 똑같은 품질이냐? 아니면 그보다 나은 품질이냐? 엉망인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국가에서 또 배급이나 이런 것들을 더 주니까 격려 차원에서 쌀푸대에다가 뭐 반은 모래, 반은 쌀 집어넣고 생산했다라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인민공사를 만들었는데 이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뭐 파행은 뭐 둘째치고 인민공사가 뭐냐면 그 안에 소속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좋게 얘기하면 나는 평택 용의동 인민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냥 일을 하면 돼요. 우리 식구가 선생님 5식구인데 5식구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는 것 이런 것 인민공사에서 배급받아. 쌀. 입는 거 옷도 배급받아. 우리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어렸어? 자, 엄마 아버지는 나와서 일하고 애들 학교 다녀야 되니까 어린아이 깐난 애야? 그럼 깐난 애는 타가소 운영해 줄게. 타가소에서 밥 먹어. 초등학교 그 안에서 다 다녀. 용의 초등학교 다 만들어줬어. 그냥 여기 인민공사에 다니는 사람은 그 소속에 있는 학교를 그냥 다니고 그 소속에 있는 병원을 그냥 치료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중국의 농업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면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 들어오고 엄마는 애들 키우고 뭐예요? 옷 만들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전통 수천 년간 내려왔다네. 그리고 아빠가 들어와서 밥 먹자 그러면 다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인민공사가 되면 밥은 다 따로 먹어. 애들은 학교에서 먹고 아버지 엄마는 또 남자 근로자들 먹는 데서 밥 먹고 집단 식당을 운영하는 거죠. 집단화된 거예요. 다 가족 단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애들이 생각해도 엄마 아빠가 나를 밥을 뭐 먹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나라에서 배급 주는 거로 나는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가족이 해체가 되는 거죠. 게다가 여성들에 대한 해방. 여성들은 전통사회에서 집에서 옷 찢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이런 거인데 그런 인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똑같이 남자 똑같이 인민공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노동도 하고요. 트럭도 운전하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 피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신장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의 여성들의 지위 향상은 솔직히 여성들의 어떤 투쟁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고요. 이거는 사회주의 개조 운동을 통해서 그냥 주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향상된 다음에 결국은 전통사회가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로 대체되었다는 거지. 가족주의는 없어지고 다 같이 밥 먹고 일하는 이런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농촌 지역에서 인민공사는 결국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가족주의를 깨트렸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전통적인 그런 그 유교라든가 뭐 종법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사회주의 이념이 남녀평등과 뭐 똑같이 근로하고 배급받고 이런 것들로 대체됐다는 거지. 경제적으로는 생산량이 떨어지고 전통사회로부터 완전히 전혀 다른 사회 조직이 만들어지고 가정생활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도시는 어떻게 됐는가? 도시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단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단위 제도. 단위 제도는 뭐냐? 자, 중공업 우선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자들을 많이 우대했어요. 소련 기술자들 데려다가 기술을 배우고 이 중공업 시설들을 어디다 했겠어? 도시에다 했겠죠. 옛날에 장개석이 뭐 이런 시대에 그나마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농촌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 이미 농촌 사람들은 인민공사로 다 소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도시로 자유롭게 오지 못하도록 묶어놔 버렸고, 도시는 그러한 그 회사들, 생산 회사들을 국가가 운영하면서 그 안에 기술자들을 넣고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단위는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는 그냥 회사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주의식 회사예요. 이 회사에 다니면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게 해결돼. 나는 여기 철강회사의 직원이야. 그러면 이 철강회사에서 이 회사 옆에 다들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다 줘요. 똑같이 지은 아파트에 똑같이 다 살아. 그리고 애들은 이 철강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 보건소, 의료시설. 우리 학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보건실 있잖아요. 보건실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이 철강회사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속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범죄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 단위 안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사회가 이렇게 묶여졌다는 거예요. 농촌은 인민공사로, 도시는 단위로. 그래서 이게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서로 상호 교류를 애초로 사실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농촌 출신이라 그러면 농촌에 평생 살아야 돼. 어디 나가지도 못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농민들의 어떤 도시 유입 이런 문제들을 지금도 뭐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 차원에서 그 연장선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의 폐단. 그래서 인민공사가 잘 됐나? 엉망이었다. 또 철강에서 철강 무슨 철강이야. 잘 만들지도 못하고 자본도 없고 하는데 못하잖아. 그죠? 1958년부터 거의 60년대 초까지는 중국이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엉망이 되는 거죠. 야, 사회주의 다 좋은데 이렇게 못 살고 사람 굶어 죽고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마오쩌둥의 이러한 그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조 운동의 실패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면서 공산당 내부에 또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용주의파라고 하는 그 덩샤오핑
그다음에 뭐 갑자기 조은라이도 약간 그런 성향이었고요. 리우 샤오치, 유속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용주의. 야, 그게 뭐가 중요하죠? 너무 사회주의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국민이 다 굶어 죽으니, 인민이 굶어 죽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것들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 시장 경제를 다시 열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 당장 실패를 한 마오쩌둥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내에서 마오의 정치적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마오가 어떤 사람인가요? 가만히 있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시 그들의 주장을 한 방에 보내버리고 자기가 다시 최고의 권력을 잡으려고 벌린 게 바로 문화대혁명이라는 거예요. 문화대혁명. 이게 1966년이죠. 그래서 마오가 죽었던 76년까지인데 이건 완전히 공산당 내에서의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약하니까 이 공산당 간부들을 이 공산당이 아닌 바깥에 있는 이 홍위병들, 그죠? 젊은 어린이는 그렇고 한 12~13살에서 뭐 15살 된 이런 친구들에게 야,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왜? 이 공산당 안에 있는 간부놈들이 다시 저 미제국주의나 영국 같은 그런 나라를 지금 몰아가고 있어. 이거 큰일이야.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걱정해. 그런 코스프레를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홍위병이라고 하는 거 어떤 그 학생 운동이죠.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모든 그런 국가 행정 조직, 공산당 조직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파괴는 그 배후에는 인민해방군이 있었어요. 군 통수권은 여전히 마오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까불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밀어버릴 거야. 이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뒤에서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자기가 밀려난 공산당 내에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정치 지도자들을 모두 다 숙청하는 그런 거로 이용합니다. 자, 문화대혁명.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뭐야?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저런 자본주의로 돌아가려는 인문들을 다 제거하고 또 이 폭도들은 결국은 전통적인 과거에 중국에 남아있는 그런 자본주의적 요소와 더불어 공자와 관련된 거, 유교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뭐야?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고발해서 자기가 소속된 이런 홍위병 조직에서 자기가 신임을 받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벌어졌던 거죠. 자, 이렇게 당과 뭐 늙은이들을 어린애들이 이렇게 공격했다. 뭐야? 원래 중국의 장유유서, 노인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깨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자유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는 그런 전통적 관념, 문화대혁명. 우리 아버지가 어저께 반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마오 주석님의 사진을 훼손했습니다. 이런 식의 고발이 들어온 거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통사회에서 지켜졌던 이러한 노인 경경, 효도 혹은 어떤 유교 차원에서의 어떤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또 다른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 뭐 외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없고 그냥 다 가둬놓고서 완전 파괴 활동이 계속되었다는 거지. 자, 마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다시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모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그 문화대혁명 때고 지방으로 막 내쳤던 이런 등소평, 그 자본주의를 일부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복권시킵니다. 문화대혁명 때 그 당시에 당내 간부들 중에 이렇게 숙청을 안 당한 사람들이 거의 없죠. 지금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도 이 당시에 하방이라고 해서 시아팡,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노무 일을 하게 되죠. 덩샤오핑도 어디 공장 노동자로 내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이제 70년대 초가 되면서 사실 그 전 단계에 소련과 중국이 약간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면서 70년대 들어서면서 약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이 극한 대립이 약간 느슨해지는 대탕트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마오도 자구책으로서 등소평 같은 그런 그 실용주의파들을 다시 국가 요직에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데려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아주 정말 큰 권력을 주고 이들과 함께 이들의 생각대로 개혁해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 사회주의를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에 맞는 그런 사회주의를 도입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공산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거 나타나고 드디어 1976년에는 마오쩌둥이 죽습니다. 1976년에는 중국 북경 옆에 있는 탕산에서 대지진이 나죠. 영화도 나왔었지만 그 아주 그냥 중국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히 기억에 남는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1949년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뭐 건국을 뭐 호기 있게 발표했던 마오쩌둥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고 그 이후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마오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이제 정치 권력을 승계하느냐를 놓고서 공산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투쟁도 있었겠죠. 그 와중에 잠시 임시적으로 이제 화국뽕이라고는 화구어펑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는 우리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 것처럼 중국에서 공안을 잡고 있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마오가 죽자 자기가 국가주석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정치 기반이 공산당 내에서의 화국봉의 그 지지 기반은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 무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 공산당 내부에서 덩샤오핑 같은 문화대혁명 때 고초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많이 복권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문화대혁명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비판이 되어지면서 중국의 어떤 경제 발전에 의견을 같이 하는 필요성에 그러니까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사회주의 건설보다는 경제 건설로 경제 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실용주의파들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등소평, 덩샤오핑이에요. 덩샤오핑은 사실은 공산당 내에서의 최고 권력자로서 등극할 수 있었지만 쉽게 얘기하면 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 총석인데 당 대표직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 원로들을 대표를 시켜놓고 자기는 뒤에서 마크에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고 마오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그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이나 이런 것들은 나서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 자 무슨 얘기를 해? 이거 이렇게 가면 이건 자본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를 우리가 사회주의에 가지고 있는 계획 경제를 포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덩샤핑 뭐라 그랬어요? 쥐를 잡는데 쥐는 결국은 경제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까만 고양이 까만 고양이는 뭐 자본주의라고 합시다. 시장 경제라고 합시다. 그다음 흰 고양이 이건 뭐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합시다. 어떤 색깔의 고양이가 저 쥐를 잘 잡느냐 많이 잡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색깔이 뭐가 중요하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쥐새끼를 잡을 수 있는 고양이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를 이제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등소평은 뭐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나 사회주의에 천착해서 몰입해서 이런 국가경제를 파탄을 지경까지 왔다. 따라서 그러한 그 사회주의에 너무 치우친 경제체제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이 나온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문을 가로담그고 국제경제체제, 물론 대부분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이라든가 국제무역이라든가 이런 국제교류에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자본과 그들의 기술을 많이 들여와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값싼 노동력과 결합을 시켜서 시너지를 얻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 자본주의가 왜 손을 잡습니까? 왜 자본주의의 도움을 받습니까? 왜 자본주의의 문을 엽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흑묘 백묘론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시장 경제를 들여옵니까? 왜 들여오냐고? 야, 우리나라는 봐라. 돌이켜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제대로 겪은 적이 있니? 없잖아. 그지? 그냥 잠시 근데 식민지 경제체에서 잠깐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것은 국민당이 했었고, 우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세우느라고 여태까지 달려왔다. 잘 살았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역사 발전 단계를 보면 뭐 노예사회, 봉건사회, 뭐 근대사회, 그 다음에 뭐야?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 그 다음에 최 마지막이 공산제 사회 아니냐?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를 못 거쳤잖아. 역사 발전 단계가 있는데. 그렇지? 자, 자본주의를 왜 필요하느냐? 자본주의는 어찌됐든 경제 발전에 상당히 유효한 그러한 사상인 거죠. 제도고. 물론 그 안에서 많은 뭐 고생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해방하는 게 사회주의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없는 핍박받는 노동자도 없는 상태에서 해방을 한 거랑 다름없다. 그 대신 그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얻어지는 게 뭐냐면 물질적 토대, 경제 발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이 많이 되지만 그 부가 너무 자본가들, 일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축적이 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풍요로운 자원을 재분배할 때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계획 경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나눠줄 것도 없는데 무슨 계획 경제냐.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우리는 사회주의에도 단계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초급 단계야. 사회주의를 처음 지금 시대화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너무 뭐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적 토대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주의이지만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용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가 물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후에 우리의 원래 사상인 사회주의 뭐 중급 단계, 말기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온포, 원법, 그런 얘기 했어요. 그다음에 뭐야? 살만한 세상. 밥 먹고 잘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소강, 샤오캉, 이런 얘기를 등소평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참자. 뭐가 된 다음에 좀 잘 살게 되고 뭐 좀 물질이 풍요한 상태에서 그걸 나누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물질도 생산해내지도 않고서 지금 나누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서서 등소평의 이러한 그 사상이 받아들여져서 개혁 개방 시대가 열렸고, 중국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서서히 국제사회, 국제 무대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가 이제 시진핑과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